도로라든지 설비, 학교 이런 것 같은 자본들이 남아 돌게 되는, 그 다음에 물가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지금까지 50년, 6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방향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 결국에 이제 개인들은 어떤 살 길을 찾아야 되느냐, 저는 이제 앞으로 닥칠 큰 확실한 구조적인 변화는 있습니다. 뭐냐? 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현재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고요. 제가 은퇴나 자산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경제나 자산관리 이쪽으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언제 이 말을 하도 들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걸 많이 인지하셨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데이터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제 편의점 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커피점, 이게 드디어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한두 개의 예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제가 이제 한 2년 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우리나라 자꾸 이제 IMF 외환위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저성장에 들어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장기 저성장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좀 빨리 다가왔습니다. 4, 5년 전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은 이미 예견은 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19 때 한번 그때 자영업자라든지 소비가 죽을 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끝나고 나니까 부동산 PF 해가지고 건설 경기가 죽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관세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 무역 구조 자체의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에 그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제일 이제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구조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조적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이제 탈피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MF 외환위기처럼 이제 V자형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급속하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한번 이렇게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에 초입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1990년에 일본의 신입 사원들의 월급이 우리나라 신입 사원 월급이 한 3배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보다 높거나 할 정도였거든요. 1990년 전후에서 30만 엔이었는데요. 지금도 30만 엔입니다. 일본이 이제 30년 동안 장기 저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초입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라는 것도 이제 처음 경험한 것이고, 이번에 장기적으로 혹은 구조적으로 저성장에 들어간다는 것도 이제 처음으로 경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 면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계속 될 것이라는 것,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동차가 이제 달려온 것이고요. 그게 이제 성장이 5%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고용도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70년대 이런 때는 고속도로 하나 내면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내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2020년대 1%대, 2030년대 가면 0%대, 심지어 2040년대 가면은 우리나라가 0에서 혹은 마이너스로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이었죠.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자본이 충분히 많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뭔가를 자본을 더 투자해서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춘 시기에 도대체가 이제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라든지 그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장에 전반적인 변화가 있게 되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도로라든지 설비, 학교 이런 것 같은 이제 자본들이 남아 돌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그런 상황이 닥쳐봐야 될 것이고요. 다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50년, 6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방향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는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수출이나 수입의 비중은 선진국 수준에서는 거의 탑이니까요.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출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관세 정책은 사실은 세계 무역 구조를 이제 바꾸는 것이라서 불확실성이 엄청 커지는 것이죠. 미국이 이제 저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종의 이제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 있어서 세계 경제가 너무 커지면서 자기가 이 세계 경제를 소위 말해 패권을 지는데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의 체력으로는 앞으로 힘들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비용을 좀 대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관세일 수도 있고 뭐 군사비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차라리 경제학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없으려면은 야 너네들 돈 얼마씩 내라 하는 것이 가장 경제를 왜곡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벌은 돈에서 얼마를 주는 것은 구조를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관세를 때린다는 것은 가격을 바꾸어 버립니다. 가격이 바뀌면은 모든 상품의 흐름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불확실성이 큰 부분인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관세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나을지 공장을 옮기는 것이 나을지 하는 부분 이런 일들의 세계 무역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옮겨가고 거기서 이익을 더 많이 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자리 고용이 큰 문제인데요. 이런 관세 정책이나 가격의 변화는 이게 고용 시장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플러스의 충격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하면은 현재 구조이고 안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유리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아주 이제 핵심적으로 드러난 초창기에 드러난 정책들은 몇 가지 있죠. 그게 이제 재정 지출이고요. 쿠폰 나눠주는 것 등등. 그다음에 이제 부채 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결국 다 재정 지출의 한 통로가 되는데 그런 재정 지출은 단기적으로 뭐 여하튼 경제에 플러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게 향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부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현재 이제 정부 부채가 GDP 대비 한 49% 그 정도 되니까 뭐 당분간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은 워낙 내수가 주고 있기 때문에 내수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럴 해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정책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재정의 어떤 건전성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원칙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천명을 해주면서 이런 정책을 펴야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마음이 좀 안정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은 야 이러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걱정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기축통화를 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로컬 통화에 속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가 뭔가를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미국에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미국과 같은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의 도대체가 국가 전체의 베니핏이 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있어서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책을 썼는데 지금까지 한 명이 A라는 사람을 다 먹던 것을 B가 나눠 먹기 정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를 키우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할 것인지 하는 것을 이제 좀 명확히 보셔야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그래서 기축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소위 말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밸류업을 했었고 그래서 제도도 바꾸고 그래서 이제 기준이 안 되는 기업들은 퇴출시키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ROE를 이제 어떻게 올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들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효과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밸류업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한 단계 올릴 것은 뭐 확실합니다. 이미 올라왔고 이제 여기서 더 두 단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주식의 가격이 시가총액보다는 이제 주가 지수가 낮은데요. 주식의 가격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 보면은 이제 ROE가 낮습니다. ROE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소위 말해 자기가 투자한 자본 대비해서 수익의 이제 비율인데 그게 거의 뭐 대도국처럼 이 정도 수준으로 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통한 수익률도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상법 개정이라든지 지배구조 변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배당을 하게 되고 하면은 이제 자본을 낮추면서 ROE가 좀 높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1차적인데요. 2차적으로 ROE가 높아지려면 이제 기업이 리턴이 높아져야 됩니다.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을 내려면은 이제 자본을 잘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과연 캐피탈을 어디에 알로케이션을 했느냐 하면은 향후에 이런 리턴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알로케이션이 많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 단계 더 점프하는 데는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따라오는 것이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 방향은 올바르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과거 5년 동안에 부동산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스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3년, 4년 동안 건설 경기가 죽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떨어져 있는데요.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은 돈의 생산성이 되게 낮습니다.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지는 않고요. 서로 간에 돈을 나눠먹기 이런 식의 게임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 성장을 하는 나라들 보면은 그 돈이 이제 혁신적인 부분에 몰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부동산 부분에 돈이 왕창 몰려 들어가다 보니까 기업들의 수익성도 낮아져 버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뭐 이런 데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의 큰 방향 중에 하나는 돈의 물꼬를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향은 100번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정책도 이제 대출을 6억 원으로 금액을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되게 파격적이에요,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돈의 흐름을 부동산 쪽에 너무 집중되던 것을 이제 주식시장, 이게 이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 이 흐름이 성공적이라면은 저는 뭐 우리나라에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G2, G3 뭐 이런 쪽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트 나바로라고 이제 그 양반이 이제 크라우칭 타이거라고 이제 웅크린 호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된 이야기가 하여튼 중국이 앞으로의 미국의 주된 적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은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주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향후에 적어도 4년 동안 지속될 거고 그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계 무역 구조를 많이 바꾼다는 것. 이게 앞으로의 이제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인구나 여러 가지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조금 저성장의 길을 걷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성장의 길을 이제 구조적으로 들어가는 마당에 이제 세계 무역 구조의 변화라는 그런 조금 충격이, 외부적 충격이 좀 다가왔고요. 외부적 충격 큰 두 가지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이제 꽤 경쟁 상품으로 위에 있는 하이엔드, 로우엔드 다 양쪽에서 경쟁을 합니다. 중국의 이제 경쟁자로서의 등장,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대중국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세계 무역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한 3, 40년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경제가 뭐 좋다고 하던 때가 몇 년 없었습니다. 경제는 항상 울퉁불퉁하고 어려웠으니까요. 그런 환경에 이제 대응해서도 이제 살 길을 찾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개인들은 어떤 살 길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결국 경제의 변화 이런 부분보다도 저는 이제 앞으로 닥칠 큰 확실한 구조적인 변화는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결국 자기 자신한테 잘 투자해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내 가치를 높이는 게 최고입니다. 자기의 소득을 앞으로 계속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명이 짧을 땐 모르겠는데요. 수명이 길어질수록 개인의 가치는 더더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서 지금과 같은 급변하는 시기에 빨리 변화 적응할 수 있는 자기를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나한테 투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축을 하고 자산 관리를 할 텐데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말고요. 앞으로의 시각은 여러분들이 공중부양을 쭉 하면 지구가 보일 텐데 블루마블처럼 파랗게 아름다운 구슬이 보일 겁니다. 내가 앞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은 이렇게 공중부양을 해서 보는 이 지구를 대상으로 자산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주식도 미국의 주식도 하고 중국도 하고 인도도 하고 통화도 국내 원화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달러도 갖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경제하고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조금 끊어놓는 그런 자산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